오늘 저희가 함께 들여다볼 이야기는 아주 현실적인 질문에서 시작됐어요. 네, 요즘 90만 원이 훌쩍 넘는 SK 하이닉스 주식. 이거 도대체 어떻게 사는 게 좋을까요? 바로 이 질문이었죠. 맞아요. 그런데 이 질문 하나에서 시작된 대화가 정말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는 게 흥미로웠어요. 그렇죠. 단순히 주식 사는 기술적인 방법, 계좌 만들고 주문하고 이런 걸 넘어서요. 네, 언제, 어떤 가격에 사야 할까 이 전략을 고민하는 지점에서 진짜 탐구가 시작되더라고요. 맞아요. 그 고민이 결국 시장에 보이지 않는 힘을 파고들고 AI 반도체 전쟁의 최전선, 나중에는 미래 컴퓨팅 구조까지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번 탐구의 목표는 명확합니다. 단순 투자 정보를 나열하는 걸 넘어서 그 이면에 숨겨진 기술의 본질, 또 미래 가치를 함께 파헤쳐보는 것. 좋습니다.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보죠. 가장 현실적인 문제, 90만 원 넘는 이 주식, 대체 얼마에 사는 게 좋을까? 여기에 대한 분석이 세 가지 팁으로 요약됐었죠. 네, 첫 번째가 차트의 지지선을 활용하는 거였어요. 지지선이요? 네, 주가가 특정 가격대 아래로는 잘 안 떨어지고 버티는 구간, 거기를 공략하는 건데 최근 흐름을 보면 좀 공격적으로는 91만 원에서 92만 원, 그 정도 선에서 그리고 조금 더 보수적으로 본다면 86에서 88만 원 선을 매수 지점으로 볼 수 있다는 분석이었죠. 두 번째는 조금 더 기술적인 접근이었는데 호가창을 분석하는 거였어요. 맞아요. 주문 화면을 보면 특정 가격대에 유동 매수 주문이 두텁게 쌓여 있는 곳이 있거든요. 네네, 보이죠? 그 바로 한 단계 위에 내 주문을 걸어서 다른 사람보다 먼저 체결될 확률을 높이는 전략이죠. 아주 실용적인 팁이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은 아예 관점을 바꾸는 거였죠. 네. 증권사 목표가가 110만 원 이상인데 여기서 몇천 원 차이의 스트레스 받기보다는 그냥 꾸준히 나눠 사는 분할 매수가 장기적으로는 더 유리할 수 있다는 조언이었어요. 심리적으로도 훨씬 안정적이고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 호가창을 들여다보면 제 눈길을 끈 건 개인들의 주문이 아니라 엄청난 속도로 체결되는 프로그램 매매라는 글자였어요. 이게 대체 뭔가요? 아주 중요한 포인트를 보셨네요. 네. 프로그램 매매는 말 그대로 사람이 아니라 컴퓨터 알고리즘이 대량으로 주식을 사고 파는 거예요. 컴퓨터가요? 네. 선물하고 현물 가격 차이를 이용하기도 하고 여러 종목을 바구니처럼 한 번에 사고 팔기도 하는데 SK 하이닉스 같은 대형주는 이 프로그램 방향에 따라서 주가가 크게 출렁이죠. 저는 사실 이 부분에 대한 분석이 제 예상을 완전히 뒤엎었어요. 보통 기관 자금이 들어오면 주가가 좀 안정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다들 그렇게 생각하기 쉽죠. 그런데 오히려 불에 기름을 붓는 격이라고 표현하셨잖아요. 그게 어떤 의미죠? 컴퓨터는 인간처럼 망설이거나 두려워하지 않거든요. 정해진 로직에 따라서 호가창 위쪽에 쌓인 매물을 그냥 순식간에 긁어모으듯 사들여요. 정말 기계적이네요. 그렇죠. 그래서 안정적이라는 말의 의미를 다시 생각해야 해요. 가격 변동이 없다는 뜻이 아니라 한쪽 방향으로 미는 힘이 아주 강해져서 추세가 더 명확해진다는 의미로 봐야 합니다. 바로 그 지점에서 정말 독특한 표현을 쓰셨습니다. 2차 미분 기울기가 0에 가까워진다. 네. 그 표현이요. 갑자기 미적분 개념이 나와서 처음엔 좀 놀랐는데 이게 주가 움직임을 물리학의 가속도 개념으로 보신 거잖아요. 정확합니다. 주가가 오르냐 내리냐 이 방향을 보여주는 게 속도, 즉 1차 미분이라면요. 네. 2차 미분은 그 속도가 얼마나 빠르게 되나는지, 즉 가속도라고 할 수 있죠. 아하. 2차 미분 값이 0에 가깝다는 건 가속도가 더 붙어서 주가가 폭등하는 게 아니라 이미 붙은 속도를 유지하면서 안정적으로 움직인다는 신호로 해석할 수 있는 겁니다. 와, 그러니까 단순히 오르는 속도뿐만 아니라 그 오르는 힘이 점점 강해지는지 아니면 일정한지를 보신 거군요. 맞습니다. 급등락 없이 현재 상승 추세를 당분간 유지할 가능성이 크다. 이런 분석으로 이어진 거죠. 정말 신선한 접근이었습니다. 자, 그럼 다시 현실로 돌아와서요. 네, 분석은 알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주에 90만 원, 이거 여전히 부담스러운 가격이거든요. 그럼요. 부담되죠. 이때를 위한 대안으로 소수점 거래하고 ETF를 언급하셨어요. 네, 소수점 거래는 1주가 아니라 10,000원, 10만 원어치씩 SK 하이닉스를 직접 사는 방식이고요. 네. ETF는 SK 하이닉스나 삼성전자 같은 반도체 기업들을 한 바구니에 묶어놓은 펀드를 주식처럼 거래하는 간접 투자 상품이죠. 여기서 아주 중요한 우려를 제기하셨어요. 이거 혹시 보험 상품처럼 중간에 사업비 같은 수수료를 많이 떼어가는 거 아니냐. 네. 그 걱정을 했었죠. 100만 원 넣으면 10만 원은 먼저 떼고 시작하는 그런 상품들처럼요. 맞아요. 그런데 대화를 통해 그게 기우였다는 걸 확인했죠.
주식이나 ETF는 그런 보험 상품하고는 구조가 완전히 달라요. 어떻게 다른가요? 투자금이 거의 100% 그대로 반영되고요. 수수료는 거래할 때만 아주 소액으로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ETF가 합리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는 결론에 이른 겁니다. 좋습니다. 이제 그럼 SK 하이닉스 주가가 왜 이렇게 비싼지 그 근본적인 이야기로 한번 넘어가 보죠. 바로 AI 반도체 시장입니다. 네, 핵심이죠. 엔비디아, 구글 같은 거인들과 우리나라 팹리스 기업들이 어떻게 다른지가 아주 명확해졌어요. 범용성과 특수성의 대결. 이렇게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범용성과 특수성. 네. 엔비디아의 GPU는 뭐든지 다 잘하는 만능 페라리에 비유할 수 있죠. AI 모델을 만드는 학습 시장을 거의 독점하고 있고요. 성능은 최강이지만 엄청 비싸고 전기도 많이 먹고요. 반면에 리벨리언이나 샤피온 같은 우리나라의 NPU는 가성비 전기차 같다는 비유가 딱 와닿았어요. 그렇죠. 모든 걸 잘하진 못하지만 특정 AI 연산, 예를 들어 이미지 분석 같은 것만 아주 빠르고 또 적은 전력으로 처리하는 데 특화된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한국 칩들은 전력 효율이 생명인 추론 시장, 그러니까 만들어진 AI를 서비스하는 시장을 공략하고 있는 거예요. 스마트폰이나 CCTV 같은 온디바이스 AI 분야가 대표적이겠네요. 바로 그겁니다. 생체이식처럼 특정 목적만 수행하는 저전력, 저비용 칩 시장은 엔비디아도 쉽게 넘볼 수 없는 거대한 영역이니까요. 대화의 흐름이 여기서 정말 정점에 이르는 것 같아요. 온디바이스 AI, 특히 로봇 같은 물리적인 AI 기기가 과연 HBM, 즉 고대역폭 메모리 없이 고성능을 낼 수 있을까? 그 질문. 네,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셨어요. 처음에는 가능하다고 봤죠. 로봇은 많은 데이터를 한 번에 처리하는 것보다 즉각적인 반응 속도나 저전력이 더 중요하니까요. 그렇죠. 굳이 비싸고 뜨거운 HBM까지는 필요 없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네. 거기서 멈추지 않고 한 걸음 더 나아가셨죠. 만약 로봇이 단순 추론만 하는 게 아니라 현장에서 얻은 데이터로 세미 학습까지 하는 AI 미들웨어라면 어떨까? 바로 그 질문이 모든 관점을 바꿔놓았습니다. 역설적인 결론으로 이어졌다고요? 맞아요. 로봇의 말단 센서가 단순히 데이터를 중앙 서버로 전달만 하는 통로가 아니라고 상상해보세요. 통로가 아니라면요? 스스로 데이터를 가공하고 추상화하는 데이터 에이전시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엄청난 연산 병목을 해결하기 위해서 결국 그 말단 기기에서조차 HBM급의 고대역폭 메모리가 필요하게 된다? 바로 그 결론에 도달한 거죠. 그건 결국 분산형 AI 구조에서는 중심뿐만 아니라 말단까지도 강력한 메모리가 필요하다는 뜻이네요. 그렇습니다. 여기서 팔란티어의 예를 들면서 AI 설계에 대한 완전히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셨어요. 네. AI가 스스로 학습해서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블랙박스가 되게 두는 게 아니고요. 그게 아니라 인간이 이해 가능한 구조로 먼저 판을 짜고 AI를 거기에 끼워 맞추는 방식이죠. 설명 가능한 AI가 아니라 처음부터 이해 가능한 설계를 택하는 겁니다. 잠시만요. 그럼 그 말씀은 미래 AI 성능은 개별 칩이 얼마나 계산을 빨리 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는 건가요? 그렇죠. 그것보다는 수많은 작은 칩들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연결하느냐에 달려있다는 겁니다. 마치 똑똑한 천재 한 명보다 평범한 사람들이 잘 소통하는 팀이 더 뛰어난 결과를 내는 것처럼요. 와, 완벽한 비유예요. 이 구조에서는 개별 칩의 연산 성능보다 단순 계산만 하는 수많은 셀들을 어떻게 연결, 즉 인터커넥트 하는지가 지능의 본질이 되는 겁니다. 결국 설계가 곧 구현이 되는 세상이군요. 인간이 이해 가능한 지도를 그리면 하드웨어가 그 지도대로 즉시 물리적으로 결합하는. 맞습니다. 그렇다면 엔비디아의 쿠다 같은 무겁고 복잡한 소프트웨어 생태계와는 전혀 다른 게임이 펼쳐지겠네요. 그렇죠. 인간의 설계를 하드웨어의 물리적 연결로 즉시 번역해줄 새로운 연산 언어와 또 그에 맞는 하드웨어가 필요하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 거죠. 정말 SK 하이닉스 주식 90만 원에 어떻게 사요? 이 질문 하나에서 여기까지 왔나요? 정말 놀라운 여정이었죠. 주식 매매 전략에서 시작해서 시장의 동력을 분석하고 AI 칩 생태계의 경쟁 구도를 거쳐서 마침내 연산이 아닌 연결이 지능의 본질이 되는 미래 컴퓨팅 아키텍처의 설계까지. 네. 이 대화의 끝에서 결국 양과 순서가 없는 벡터 연산만 남는 동역학의 바다를 예견하셨어요. 이건 계산하는 기계의 시대를 끝내고 관계와 흐름 자체가 지능이 되는 새로운 시대의 서막을 알리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 질문이 남았습니다. 이 거대한 동역학의 바다를 담아낼 그릇, 즉 하드웨어 인프라를 만드는 기업에 투자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그 바다 위에서 벡터들이 춤출 규칙,
지능의 지도를 설계하는 보이지 않는 설계자에게 베팅하시겠습니까?